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새벽이 됐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와 클로드 모네의 작품입니다. 둘 다 비 내리는 풍경을 그렸습니다. 토머스 엘리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봄비는 추억이 잠든 뿌리를 깨웁니다. 황무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추억과 정욕이 뒤섞이고 잠든 뿌리를 봄비가 깨운다. 11월 늦가을비는 보들레르식 표현으로 이 회한과 함께 밀려드는 슬픔입니다. 여름 장마는 어떻습니까? 저는 무수한 섬들이 되어버린 세상을 봅니다. 이 편의점 밖 간이 의자에 앉아 종종 그림에 걷는 사람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는 자동차들. 어제 새벽에는 흠뻑 젖어 처량하게 울고 있는 어린 길고양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저 역시 섬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섬은 고립을 의미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세상과 무관한, 무관해진 자유를 가집니다. 이왕이면 비 내리는 날에는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를 들으면서 비 구경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은 라흐마니노프도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연주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는 언제 것일까요? 투 이씨가 데칼코마니다. 자기 살리고 당망치는 투 이씨. 이 글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친윤으로 소문난 의원이죠. 그런 의원이 이런 글을 썼으니 언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데칼코마니는 프랑스어인데 종이 위에 이 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반으로 접거나 이 다른 종이를 덮어 찍어서 대칭적인 무늬, 똑같은 무늬를 이 대칭적으로 만드는 회화 기법입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 판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박수영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두 이씨는 판박이처럼 당을 망치는 인물이다. 두 이씨는 누구일까요? 다들 아시겠죠? 이준석과 이재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정치판 화제는 온통 두 이씨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두 이씨가 최고 화제입니다. 우선 이준석은 7월 7일 당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거의 정치적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이미 인간 이준석에 대해 심판을 내렸습니다. 본인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스스로 간 겁니다. 그는 지금 고립무원입니다. 이 자신을 비호하는 자는 측근 외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준석을 보는 대중의 시선이 차갑게 식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댔습니다. 그러나 6월 중순 만찬을 했다. 이 말을 슬쩍 흘린 것은 또 하나의 패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부인했습니다. 만약 6월 중순 만찬이 사실이었다면 그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대통령과의 비밀회동을 공개한 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그는 아직도 호가호위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성상납이 문제된 호가호위 말입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이미 윤 대통령이 눈밖에 났습니다. 이 마드리드로 갈 때 이 공항에 배웅을 가지 못한 것은 누구 뜻일까요? 이준석의 뜻입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이 오지 말라고 한 겁니까? 권성동은 갔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는 이준석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그가 겸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대표로 선출된 뒤에 단 한 번도 진정성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이 소명의식도 자기 희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말은 빠르고 글은 엉망진창이며 행동은 거칠고 태도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젠틀하고 그리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샤프하죠. 제가 만난 청년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니 주변에 무능한 간신들만 모이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더욱 놀란 것은 이른바 성상납 사건이 폭로된 뒤에 이준석의 태도입니다. 우선 문제된 성상납 의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신빙성이 아주 높은 검찰의 수사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도 이를 직면해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 말만 했죠. 김승진이라는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받고 성물 상납받았다는 점을 직접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의 성접 때는 법원에 김승진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검찰 수사 기록에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세인을 통해 폭로된 문자 메시지와 음성 파일, 또 이를 입증하는 장모라는 증인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증거를 통해 해명해야 합니다. 김승진을 왜 만났는지, 왜 대전까지 내려가서 향응을 받았는지, 그 대가로 뭘 해주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젊은 한때 실족하는 것, 이 젊은 한때 실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대전까지 가서 향응을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유혹을 못 이긴 실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측근 김칠근을 심야에 대전으로 내려보내 이 치료군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주고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김칠근이 그런 각서를 쓴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내려보내니 만나줄 수 있겠느냐, 만나달라는 이준석의 음성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준석이 두 차례 성상납을 받고 그 사실이 폭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칠근을 보내 각서를 써줬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준석을 비호하는 이들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거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색이 검찰 출신이, 법관 출신이 말입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재반 증거를 볼 때 이야말로 지나친 비호입니다. 문제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뒤부터 보여온 태도입니다. 경우하지 않은 그의 태도가 조용히 있는 이들까지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 차례도 문재인의 폭정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에는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방송에 나가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일을 공격하기 바빴습니다. 방송에 철저히 이용당했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준석이 방송을 이용했다고 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과 맞서는 유력 후보로 떠올랐을 때부터 이준석은 윤석열을 헐뜯기 바빴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 또 원희룡과 전화 통화에서는 그거 정리된다. 이런 말들을 했죠. 그 말 외에도 많은 말들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당의 후보가 된 뒤에는 두 차례나 선대위를 박차고 나갔고 부산과 순천, 제주도 그리고 울산을 돌면서 자기 정치를 하기 바빴습니다.
대통령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를 주고 인선 문제를 내는 것도 모자라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젠더 갈등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를 깔아먹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재명을 위해 싸우는 내부의 적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그를 보는 대중의 시선이 이처럼 차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대중이 보는 이준석은 맹랑하다. 이 맹랑하다는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판에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승민이 30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승민 역시 친윤 국회의원으로 이 대선 승리 후에 대표 비서실장으로 기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준석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윤리위 징계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비서실장이 그만둔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을 손절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이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건 무슨 뜻일까요? 협박일까요?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드라마 대사입니까? 영화 대사입니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평생을 읽고 글을 써온 저로서도 고개를 갸웃거릴 말입니다. 역시 이준석은 맹랑한 청년입니다. 어쨌든 고립무원이 이준석에게 지금 운명의 시간은 째각째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바빠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성상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승진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 이시. 이 투 이시 중에 또 한 분, 이재명입니다. 24일 예산위 리조트에서 있었던 이 민주당 의원 워크숍 뒤에 침묵으로 일관해서 108분 내로 묵은 수행이라는 말이 나왔던 이재명이 SNS 정치를 재개했습니다. 근데 그분 기독교 민다고 그러죠. 108분 내 묵은 수행. 지난 며칠 전내칠에 이어 홍영표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며, 그러니까 민주당에 그나마 남아있는 거두들은 모두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을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출마하면 당은 망해도 자신만 살면 된다는 욕을 먹게 된 데다가 아직은 이 체급이 낮아 보이는 97그룹, 그러니까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이 97그룹과 이제 경쟁을 해야 하니 당대표가 되어도 컨벤션 효과는 기대할 수도 없는 판입니다. 당내 불출마 이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내는 걸 조심스러워했던 이재명이 5일 만에 SNS를 통해 입을 연 것입니다. 그건 수순대로 이 장고를 마치고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재명은 100% 당권 도전을 한다고 얘기해왔죠. 이재명은 3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하며 정쟁 아닌 민생에 집중해달라,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정쟁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스러운 민생 현실 앞에서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만큼 국민 속 뒤집는 건 없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다.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쓴 글을 읽어보면 마치 민주당은 지금의 경제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일자리 부족, 고물가, 고금리, 주가, 가상자산 하락 등으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허덕이는 중에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철진한 색깔론이나 거짓말로
정쟁을 도발하고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딱하고 민망하다. 그는 그 예를 들겠다며 스웨 피살 공무원 진상규명이 중요하겠지만 민생 위기 앞에서 이 일을 정쟁 대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도대체 스웨 이대준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자는 게 왜 색깔론이며 거짓말로 정쟁을 도발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매도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거짓을 파헤치는 사건입니다. 그 가족에게는 지구보다 무거울 남편이자 아버지의 목숨과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낱 정쟁으로 보였다면 저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력이양을 앞두고 자신들이 안전을 목적으로 온갖 편법과 꼼수로 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세력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 민생을 말하고 정쟁을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코미디입니다. 이재명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색깔론으로 반전을 꾀하려 했던 이전 보수 정권을 답습했어야 되겠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악 수준의 가계부채와 고금리 문제에 눈을 돌리자 영끌로 집을 사고 비투로 생계 유지하던 청년들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 생계형 빚에 대한 이자 급증 공포를 어르신들이 홀로 감내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참 기가 막힐 말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고 재정을 허물어 곳간을 텅텅 비게 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이쯤 되면요, 후안무치도 선을 넘었습니다. 그가 당권 도전을 포기하라는 당 내외의 거친 요구를 뚫고 당권을 잡으려는 것은 제겐 방탄조끼를 이중으로 입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권 도전을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끼다가 명분을 찾아낸 것이 바로 민생인 것입니다. 민생을 앞세워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통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복합위기에는 긴급하고 근본적이며 거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민생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 이재명 의원님, 이 좋은 말을 2년 전 문재인에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재명은 이미 기본소득이니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100% 환수하겠다느니 하는 포퓰리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재명에게 수사의 칼날은 이미 여러 곳에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남시 분당구 이재명의 아파트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 GH라고 그러죠. 이 GH의 직원합숙소, 이 선거 사무소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오전 3시간 동안, 그럼 오전 내도록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이죠, GH는. 그 GH는 2020년 8월 보증금 9억 5천만 원에 전세로 이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했습니다. 직원 4명의 거주 용도인데 61평형입니다. 국민의힘은 1월 이재명의 비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고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가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후보와 선대위 모두 GH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GH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앞집이, 마주보고 있는 바로 앞집이
산하기관의 합숙소라는 걸 몰랐다는 게 정말 고지 들리십니까? 그리고 합숙소가 100개가 넘는다고 하니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GH 직원들은 모두 노숙자들입니까? 아니면 심야에 일을 해야 하는 올빼미족인가요? 자, 오늘은 저도 민생 문제를 하나만 짚겠습니다. 이재명도 민생을 강조하는데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9,160원보다 딱 5%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저임금은 이게 아닙니다. 9,160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1,555원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만 일을 하면 이 주유수당을 줘야 합니다. 결국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되며 연봉으로는 2,412만 6,960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대기업에는 상관없는 것이겠죠.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은 훨씬 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자들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노동계도 불만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위원 9명이죠. 이 근로자위원 중에 민노총 위원은 4명인데 이 4명은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것에 반발해서 최저임금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5% 인상안은 어떻게 산출된 것일까요? 이렇습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 세 곳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놓으니까 2.7%. 여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4.5%, 이것도 전망치입니다. 이 4.5%를 더한 7.2%에서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입니다. 도대체 이런 수식, 이런 산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인상률을 정했다가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작년 공익위원들은 경기 회복을 잘못 예측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잡고 최저임금을 5.1% 인상을 했죠. 이 바람에 올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과연 이번에 적용한 경제성장률 2.7%, 그리고 물가 상승률 4.5%, 취업자 증가율 2.2%는 얼마나 들어맞을까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노총은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임금은 줄었다고 불만입니다. 그러면서 퇴장했죠. 지금 말씀드린 고물가, 이 3고 중에서,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중에서 지금 고물가는 우리 경제의 최대적입니다. 고환율은 미국의 긴축으로 인한 강달러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고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유동성을 줄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고물가는 지금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100%를 수입하는 유가와 그리고 80% 이상을 수입하는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식음료 값부터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문재인의 터무니없는 탈원전으로 이 전기값이 인상되는 등 공공요금이 지금 줄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물가는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됐을 뿐 사실은 언제든 분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억눌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의 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9.2%나 됩니다. 1998년 9월 이후 34년 만의 기록입니다. 여기에다 경기 전망마저 비관적이라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OECD는 최근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8.8%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그런데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OECD는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3.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직전 전망치보다 1.5%포인트나 낮춘 수치입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2.9%로 무려 1.2%포인트나 내렸습니다. 거의 OECD와 보는 시각이 비슷합니다. 이러니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성장세 둔화와 그리고 고물가가 맞물리는 슬로우플레이션, 사실 저도 이 용어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물실호기, 놓쳐서는 안 되는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노동개혁, 세제개혁, 공공개혁을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 재편을 하는 때를 놓치면 우리가 언제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판에 기재부 장관 추경호에게 불똥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론스타가 끌었던 투자자 국가소송, ISD. 이 투자자 국가소송이 10년 만에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 결과는 최장 120일 이내에 나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ISD 국가소송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소가 워싱턴 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딱 3분이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건 항소심도 없습니다. 3심 제도도 아닙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워싱턴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 익시드라고 하죠. ICSID. 익시드에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이 바뀌어서 약 6조 원이 됐습니다. 약 6조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래는 5조 원 정도였는데 6조 원으로 는 겁니다. 론스타는 2007년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에 이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원했고 그리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론스타는 매각 무산으로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넘겼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47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7억 달러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입은 손해. 비싸게 못 팔고 하나은행에 상값에 팔았다. 이 얘기죠. 8억 달러는 국세청에 낸 세금. 여기에 론스타가 승소했을 경우에 배상받을 소득에 대한 세금분 22억 달러까지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 세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물어라. 이 가운데 론스타는 국세청이 추징했던 세금 8억 달러 중에 3억 달러는 이미 소송을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자, 이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언론은 한국 정부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모펀드 론스타. 이 론스타가 어떻게 외환은행을 인수했을까요? 자격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론스타가 분쟁 제기 후에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대응팀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추경호입니다. 추경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는 인수를 주도했던 재경부의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매각 때는 이를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역시 론스타 사건을 다룬 김현장 고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이었습니다.